새벽 안개가 걷히던 그날, 남중국해 하늘을 가른 건 번개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밑에서 다시 살아난 엔진의 포효였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함정 하나가 중국 최신의 함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남중국해의 파도는 그날만큼 잔인했던 적이 없습니다. 중국 30척의 최신의 전함이 바다를 뒤덮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 역사는 다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엔진,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단 한 문장. 한국. 그 글자는 자랑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세계가 의심했고 강대국이 비웃었지만 그 강철은 끝내 바다를 가르며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싸움을 원한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날 바다는 승복했습니다. 한국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후 3시 47분. 베트남 해군 본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해역. 레이더에 붉은 점 30개가 동시 출현했죠. 중국 함대였습니다. 저는 에단 메카시. 캐나다 출신 군사 전문 저널리스트죠. CNN 특파원으로 이 현장에 왔습니다. 20년 경력이에요. 40여 개 분쟁 지역을 취재했죠.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최신의 구축함 30척이 베트남 해역을 포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베트남 초계함은 8척이었죠. 전력 비율 15대 1입니다. 승산은 없었어요. 작전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장교들 얼굴이 창백했죠. 무전기에서 교신음이 터졌습니다. 2번 함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쾅! 첫 폭발음이었습니다. 3번 함에서 화염이 치솟았죠. 20m 높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어요. 무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죠. 4번 함 교신 2절입니다. 5번 함 침수 중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녹색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중국 함대는 멈추지 않았죠. 천천히 확실하게 조였습니다. 저는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가 손을 떠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었어요. 학살이었습니다. 함교가 흔들렸습니다. 근처 착탄이었죠. 물기둥이 50m 솟았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덮쳤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제 얼굴을 때렸죠. 6번 함이 기울었습니다. 선체가 반쯤 가라앉았어요. 승무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9명 정도 없었죠. 중국 함대는 15km까지 접근했습니다. 전장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이 순간 숫자가 전부였죠. 30대 8. 아니, 이제 5였습니다. 베트남 함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죠. 마지막 무전이 들렸습니다. 우린 버틸 수 없다. 작전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절망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뭘 찍겠습니까? 죽음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이더에 낯선 신호 하나가 잡혔죠. PHG-18. 화면 구석에 작은 점이었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포항급이었습니다. 한국산 중고 함정이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산 중고품이라고요? 40년 된 낡은 배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킹스칼리지에서 해양안보를 전공했습니다. 포항급 정도는 알고 있었죠. 1980년대 설계입니다. 구식함포예요. 느린 속도죠. 이미 퇴역한 함정입니다. 작전실 장교들도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저걸로 뭘 한다는 겁니까? 중국 최신의 구축함을 상대하자는 겁니까? 하지만 베트남 함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웠죠. 그가 명령했습니다. KH-35를 장착하라. KH-35라고요? 러시아제 대함 미사일 아닙니까? 포항급에 그걸 장착한다는 겁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다르죠.
유도 체계도 맞지 않습니다. 포항급은 그런 무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어요. 실패 확률 90%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포항급이 움직였습니다. 느렸죠. 40년 된 엔진이었습니다. 굉음이 들렸어요. 낮고 무거운 소리였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전방으로 나아갔어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중국 함대가 계속 접근했죠. 12km, 10km입니다. 사정거리가 좁혀졌어요. 포항급의 함체가 진동했습니다. 미사일 장착 중이었죠. 베트남 기술진이 전력선을 연결했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유도 체계를 억지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죠. 잿빛이었습니다.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파도가 잦아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죠. 내 시야에 포항급이 잡혔을 때 난 그걸 유령선이라 불렀습니다. 낡았습니다. 느렸죠.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함대를 향해 말입니다. 함체 진동음이 달라졌습니다. 깊었죠. 무거웠습니다. 엔진이 포효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었죠. 목격이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무언가 시작된다. 새벽 4시 12분 포항급 갑판 위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진이 KH-35 미사일을 억지로 장착하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파란 섬광을 만들어냈고 기술자들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믿을 수가 없었죠. 전력선 규격이 맞지 않았고 유도 체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항급은 1980년대에 설계된 함정이고 KH-35는 2000년대 무기였죠. 20년의 기술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이 세상을 바꿨죠. 기술자들은 전선을 자르고 다시 연결하며 불꽃이 튀는 것도 개의치 않았고 한 기술자는 손을 대어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절박함이 가득했죠.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 미사일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포항급의 함체가 떨리기 시작했고 진동이 발끝부터 치고 올라왔습니다. 엔진음이 달라졌죠. 낮고 깊은 울림이 함교 전체를 감쌌습니다. 점화 준비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중국 함대가 8km까지 접근해 있었고 이미 사정거리 아니었죠. 언제 발포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작전실이 긴장으로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올렸죠. 포항급의 미사일 발사대가 천천히 올라가며 하늘을 향했고 유압 소리가 쉬익하고 낡은 기계음을 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점화가 시작됐습니다. 섬광이 터졌습니다. 새하얀 빛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고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너머로도 빨간 빛이 느껴졌죠. 굉음이 귀를 때렸고 KH-35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으며 포항급 전체가 뒤로 밀렸고 40년 된 선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갑판이 울렸고 함체가 삐걱거렸죠. 미사일은 하얀 연기 꼬리를 남기며 수평선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하 0.9의 속도였죠. 130km를 날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레이더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고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같은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미사일 신호는 계속 날아가고 있었지만 유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었죠. 불일치한 시스템을 억지로 연결한 거였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90%였어요. 3분 20초가 지났을 때 레이더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 함대 중 하나의 신호가 흔들리더니 깜빡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작전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폭발했죠. 함성이 터져 나왔고 베트남 장교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음 섞인 환호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30km 밖에서 중국 신형 호위함이 폭발했다는 겁니까? 40년 된 중고 함정이 최신의 군함을 격침시켰다는 겁니까? 수평선 너머로 주황색 불꽃이 하늘을 물들이는 게 보였고 폭발의 잔광이 새벽 하늘에 번졌습니다. 하늘에 불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뒤집혔죠. 중국 함대의 교신망이 혼란에 빠졌고 레이더 화면 속에서 그들의 대형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30척의 함정이 질서 없이 흩어졌죠. 최신의 함대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척의 중고 함정 때문에 말입니다. 제 손이 떨렸고 카메라를 놓칠 뻔했습니다. 20년간 40개 분쟁 지역을 취재한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떠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서 역사가 수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전실의 베트남 장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어떤 이는 포항급을 바라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목격이었고 내가 본 건 숫자가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포항급은 여전히 그곳에 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의 반동으로 함체가 검게 그을렸고 갑판이 뒤틀렸지만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었죠. 연기를 내뿜으며 말입니다. 그 배는 중고품이 아니었습니다. 재생된 전설이었죠.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며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전투가 멈춘 고요였죠. 저는 포항급의 함체를 바라봤고 그곳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녹슬고 벗겨진 글자였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BBC, CNN,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죠. 한국산 중고 함정, 중국 최신의 구축함 격침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CNN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정말 40년 된 배가 한 겁니까? 라고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죠. 48시간 만에 국제군사 전문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워싱턴, 런던, 도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긴급 세미나가 열렸고 저는 증인 자격으로 런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각국 해군 참모들과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영국 해군 제독이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죠. 포항급의 미사일 발사 장면, 중국 함대의 혼란, 그리고 130km 밖에서 일어난 폭발을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미국 해군 기술진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포항급 설계도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고 전문가들은 그 수치를 보며 경악했죠. 포항급의 강철 두께는 당시 기준보다 30% 두꺼웠습니다. 전력 안정성은 필요량의 150%를 확보하고 있었죠. 엔진 밸런스는 극한 환경을 가정해 설계됐고 모든 시스템이 과잉 내구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싸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래 버티게 만들었죠.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포항급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었죠. 중국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출된 중국 해군 내부 문건을 보면 그들은 포항급의 사진을 보고 즉시 내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함정 출현 시 함대 전술 변경 필요라는 지시가 내려갔죠. 최신의 함대가 40년 된 중고 함정을 경계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기사를 썼습니다. 20년간 군사 기술을 다뤄왔지만 이번엔 달랐죠. 저는 처음으로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고
제가 목격한 것들이 문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배는 조선소에서 태어났지만 철학으로 완성됐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편집장은 이 문장을 보고 전화를 걸어왔죠. 메카시, 당신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아닙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가 흔들렸고 한국 조선 기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해군이 한국산 함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포항급은 더 이상 중고 함정이 아니었죠. 검증된 전투 플랫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남중국해로 돌아갔습니다. 포항급이 정박해 있는 베트남 항구였죠. 햇빛이 함체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그 배에 다가갔습니다. 미사일 발사로 그을린 갑판, 뒤틀린 난간, 녹슨 선체가 보였죠. 하지만 그 모든 상처가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함체 한쪽에 글자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햇빛에 반사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녹슬고 벗겨진 글자였지만 그 어떤 문장보다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고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사진은 제 기사의 메인 사진이 됐고 전 세계 언론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말했죠. 세계는 지금 한국의 이름을 다시 배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철 위의 철학을, 기술 너머의 신념을, 그리고 한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을 말입니다. 포항급의 승리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그 사건을 폄하하기 시작했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기사가 나왔고 베트남 조종사의 운이 좋았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이었죠. 국영 방송을 통해 러시아제 KH-35의 성과라고 주장했고 한국산 함정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런던의 한 국제 군사 포럼에서 그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기자석은 냉담했죠. 동료 기자들조차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메카시, 당신이 너무 과장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여전히 눈앞의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내용이 유출됐죠. 한국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포항급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인정하면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재검토해야 했고 막대한 예산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기술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포항급 설계도를 분석하고 있었고 내부 보고서엔 재평가 필요라는 문구가 반복됐죠. 저는 그 시기에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년간 저는 중립적인 기자였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고 사실만을 보도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립이란 게 때론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까?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고민했고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바다로 가겠다고, 이번엔 증언하러 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남중국해에 함대를 재집결시키고 있었고 이번엔 규모가 2배였습니다. 60척이 넘는 함정이 베트남 해역을 향하고 있었죠. 명백한 보복성 압박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48시간 만에 베트남 다낭 항구에 도착했고 그곳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해군은 준비가 부족했죠. 포항급 한 척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 배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포항급을 보러 갔습니다. 기술자들이 엔진 점검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베트남 함장에게 물었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엔진에 이상 진동이 있습니다. 지난 전투의 후유증이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엔진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기술자들이 계측기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엔진음을 들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낮은 진동이 불규칙하게 울렸고 때때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40년 된 함정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죠.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죠. 모릅니다. 전투 중엔 더 악화될 겁니다. 영웅도 결국 쇠붙이였습니다. 기적의 배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순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기사를 썼습니다. 진실은 바다 위에서만 증명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포항급의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고 동시에 다가올 전투에 대한 예고였죠. 기사를 송고하고 나서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포항급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함체의 녹과 상처가 달빛에 드러났고 엔진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술자들이 밤새 정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배가 다시 싸울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엔진의 낯선 울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불길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죠. 더 큰 폭풍이 말입니다. 새벽 2시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이더에 중국 함대가 다시 포착됐죠. 이번엔 60척이 넘었습니다. 2배 규모였습니다. 베트남 해군 본부는 즉시 비상태세에 돌입했고 모든 함정에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죠. 지난 전투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시간이 없었고 보급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포항급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포항급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죠. 엔진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교에 불빛만 켜져 있었고 기술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엔진실로 내려가 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추진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 있었고 메인 엔진의 피스톤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이 땀을 흘리며 수리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부품이 없었죠. 40년 된 함정의 부품을 어디서 구한다는 겁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 기술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죠. 모릅니다. 이 상태론 출항이 불가능합니다. 항구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베트남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함장은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엔 중국 함대가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6시간 내에 교전 해역에 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웅도 결국 쇠붙이였습니다. 그걸 살릴 건 인간뿐이었죠. 새벽 3시 30분 군용 수송기 한 대가 다낭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긴급 파견된 한국 기술팀이었습니다. 조선소 출신의 중년 엔지니어 3명이었죠. 그들이 트럭에서 내렸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었고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포항급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니까 우리가 고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신념이었죠. 그들은 즉시 엔진실로 내려갔고 공구 가방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이 설명을 시작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피스톤 3번과 5번이 파손됐군요. 크랭크 축도 균열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단을 마치자마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용접기를 켰고 파란 불꽃이 어둠을 가르기 시작했죠. 한 엔지니어는 예비 부품을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크랭크 축을 정밀하게 연마했습니다. 3번째 엔지니어는 전력 시스템을 점검하며 배선을 교체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만든 함정이었지만 마치 어제 만든 것처럼 정확하게 부품을 찾아내고 고쳐나갔죠. 베트남 기술자들이 놀라워하며 지켜봤고 저 역시 카메라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용접 불빛이 항구 전체를 밝혔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엔지니어의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죠. 다만 묵묵히 철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완벽보다 책임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그날 밤 깨달았죠. 새벽 5시 20분 마지막 볼트가 조여졌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시동 버튼을 눌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그리고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낮고 깊은 울림이 함체 전체를 흔들었고 진동이 발끝부터 치고 올라왔습니다. 정상적인 엔진음이었습니다. 살아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철이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베트남 병사들이 환호했고 함장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들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배를 살리는 게 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땀을 닦으며 대답했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이 배의 모든 볼트를, 모든 용접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조국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새벽 6시 포항급이 출항했습니다. 엔진음이 항구를 울렸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함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베트남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배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배를 만든 나라를 믿었죠. 포항급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함교의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그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그 함정이 떠오를 때 바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항구에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 옆에 서 있었고 그들 역시 조용히 배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더 이상 중고함이 아니었습니다. 불멸이었죠. 오전 10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남중국해는 순식간에 잿빛 지옥으로 변했고 파도가 10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태풍급 폭우였죠. 시야가 100m도 안 됐고 레이더 화면마저 흔들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전투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함대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폭풍을 이용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저는 포항급 함교에 타고 있었습니다. CNN 본부는 철수하라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죠. 20년간 전장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고 증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움켜쥔 채 함교 구석에 몸을 숨겼고 폭풍이 함체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트남 함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전투 배치, 대공 레이더 가동. 하지만 폭우 속에서 레이더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화면에 잡음만 가득했고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시각에만 의존해야 했죠. 100m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휙.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사일이었죠. 중국 함대가 발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쾅! 착탄음이 들렸고 50m 앞바다에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함체가 크게 흔들렸고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함교까지 쏟아져 들어왔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회피 기동. 함장이 소리쳤지만 포항급은 느렸습니다. 40년 된 함정이 이 폭풍 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다음 미사일이 날아왔고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쾅! 제1포탑이 직격을 당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고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 병사가 쓰러졌고 군의관이 달려갔죠. 포탑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화염이 번지기 시작했고 소화반이 급히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죠. 태풍보다 무서운 건 적의 눈빛이었고 지금 우린 그 눈앞에 무방비로 서 있었습니다. 함교 안에 베트남 병사들 얼굴이 창백했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어 시스템 이상 발생. 기술 장교가 외쳤습니다. 자동 조준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사일 피격의 충격으로 전자장비가 손상됐고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함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동으로 전환한다. 수동이라고요? 40년 전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은 멈췄지만 인간은 멈추지 않았죠. 함장이 직접 조타실로 내려갔고 수동 발사 버튼 앞에 섰습니다. 조타수가 잔망경으로 적의 위치를 확인했고 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270도 방향, 거리 8km, 중국 구축함 포착. 폭풍 속에서 잠깐 시야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함장이 버튼 위에 손을 올렸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게 이 한 발에 달려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볼 수 없는 순간이었죠. 저는 조타수 옆으로 다가갔고 그들과 함께 섰습니다. 그날 나는 기자가 아니라 증인이었습니다. 함장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포항급이 포효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며 함체 전체가 뒤로 밀렸고 폭풍 속에서도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하얀 연기 꼬리가 빗줄기를 가르며 날아갔고 8km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배는 지금 기술이 아니라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죠. 폭풍 소리만 들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교 안 모두가 숨을 죽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죠. 중국 구축함이 명중당한 겁니까? 레이더 화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장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전투가 멈춘 고요였죠. 중국 함대로부터 더 이상 공격이 오지 않았고 그들의 무전 교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건 포항급이었습니다. 강철이 부서질 때 인간의 신념이 그 자리를 메웠고 폭풍이 우리를 덮쳤지만 포항급은 그 폭풍보다 오래된 철이었습니다. 기계는 멈췄지만 인간은 계속 나아갔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5시 40분, 폭풍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천천히 흩어지며 동쪽 하늘이 밝아왔고 시야가 열렸습니다. 저는 함교에서 바다를 바라봤죠. 연기와 파편으로 가득한 바다였지만 포항급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함교의 불빛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함체는 처참했습니다. 제1포탑이 완전히 파손됐고 갑판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난간은 뒤틀렸고 선체는 검게 그을렸죠. 하지만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함교 깃대에 베트남 국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끝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천천히 적의 위치가 포착됐습니다. 중국 함대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대형이 흐트러져 있었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포항급입니다. 적 함대가 물러나고 있습니다. 무전에서 베트남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톤이었죠. 작전실로부터 확인 요청이 왔고 다시 한번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60척의 함정이 서서히 남중국해에서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통신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신 내용이 단편적으로 잡혔죠. 함대 재정비 필요, 작전 중단, 즉시 귀환이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가 물러난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군사 전문가로 살았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죠. 최신의 함대가 한 척의 중고 함정에게 밀려나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기 사이로 포항급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태극기였죠. 바람에 펄럭이며 새벽 햇살을 받고 있었고 그 모습이 장엄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올렸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베트남 해군 본부에서 무전이 터져나왔습니다. 포항급,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들렸고 울음 섞인 함성이었습니다. 베트남 장교들이 서로를 껴안았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죠. 포항급 함교에서도 병사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배가 우리를 살렸다. 한 병사가 외쳤고 다른 이들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저도 울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렸고 눈물이 렌즈를 흐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범한 고요가 아니었죠. 경이었습니다. 바다 자체가 포항급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쫓던 진실이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첫 국제뉴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BBC가 속보로 내보냈고 한국산 중고 함정, 중국 함대 격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CNN, 로이터, AFP 통신이 일제히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K-조선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메카시, 지금 당장 리포트를 보내십시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장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어떤 문장으로 이 순간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중고 군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나라의 영혼의 기록이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문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포항급의 출항, 폭풍 속 전투,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 그리고 이 불가능한 승리까지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공식 논평은 없었고 국방부는 베트남 해군의 용맹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보여줬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더 강렬했습니다. 오후 2시 포항급이 다낭 항구로 귀환했습니다. 수천 명의 베트남 시민이 항구에 모여 있었고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었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항급이 천천히 접안하자 병사들이 갑판에 도열했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포항급의 깃발이 남중국해의 바람을 가르고 있었고 승리는 한 포가 아닌 인간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지배한 게 아니라 존경을 얻었죠. 그날 저녁 제 기사가 전 세계에 보도됐고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포항. 그 정신의 이름은 한국. 포항급 전투 이후 2주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런던, 도쿄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고 미 해군 참모총장, 일본 방위청 장관, 영국 조선공학회 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유엔 안보 포럼의 증언자로 초청받았죠. 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말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20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였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죠. 마이크 앞에 섰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장의 조명이 눈부셨고 200여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배 위에서 인간의 의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철학을 느꼈죠. 제 첫 문장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포항급의 미사일 발사,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 폭풍 속 전투, 그리고 불가능한 승리까지 말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제가 말하는 동안 몇몇 대표들이 메모를 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건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전략 자산이죠. 미국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고 영국 해군 제독은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세계 해군 교범이 수정되기 시작했고 포항급은 이제 군사교육의 사례 연구가 됐습니다. 나토 해군 교육 과정에 한국 조선 기술 분석이 포함됐고 각국 해군사관학교 교재가 개정됐죠. 세상은 드디어 한국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포항에 있었습니다. 조선소를 방문했죠. 거대한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철을 두드렸죠. 땡땡땡 망치 소리가 조선소 전체에 울렸고 그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중년 기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베트남에 가셨던 분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없었고 다시 용접기를 들어올렸습니다. 파란 불꽃이 튀었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부했죠. 말 대신 일로 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강철은 뜨거웠고 그들의 침묵은 강했습니다. 그들의 망치 소리가 세계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확실했고 자랑하지 않았지만 증명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죠. 저는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로서 배웠습니다. 다낭 항구에선 감사식이 열렸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술자 3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박수를 보냈습니다.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고 어린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죠.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배가 해낸 겁니다. 그 겸손함이 더 위대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랑하지 않는 데 있었죠. 저녁 6시, 저는 다시 다낭 항구에 섰습니다. 포항급이 정박해 있었고 노을이 함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고 함체 옆면을 바라봤습니다. 녹슬고 벗겨진 글자가 노을빛에 반사되며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메이드 인 코리아. 강철의 문장 하나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고 카메라를 들어올렸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었죠. 노을빛 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글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뒤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웁니다. 포항급은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이었고 강철은 식었지만 그 울림은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전장을 기록했지만 그 어떤 승리도 포항급의 부활만큼 인간적이지 않았죠.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건넸습니다. 바다는 다시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의 파도는 잠들었지만 내 귓가에는 여전히 그 엔진 소리가 들렸죠. 강철의 심장이 뛰는 그 소리, 그건 한국이라는 이름의 박동이었습니다. 그 배는 오래된 철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철학이었고 그 배의 이름은 포항, 그 정신의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